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는데 당연히 시네마 브런치에서 다뤄야 할 영화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많은 자타가 공인하는 올해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네, 노매드랜드를 저희 브런치 파트너로 골라봤습니다. 이 감독님, 이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유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영화적으로 보면 지금이 사실 그 자본주의가 팽창할 대로 팽창해서 지금 다른 어떤 퇴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그 탐욕은 커지고 그리고 옛날만 해도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 특히 그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소중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서 무언가 좋은 일에 쓰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 밴드에이드라든지 아니면 USA for Africa 이렇게 좀 뮤지션들이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연도 하고 음반도 내고 그래서 거기에 수익을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 그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이런 아름다운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대중문화라는 틀 안에서 이건 이제 영화도 그렇고 대중음악도 그런데 이런 무브먼트를 찾아보기가 거의 지금은 좀 불가능한 그런 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왜냐면 점점 자본주의는 더 무섭게 지금 막 커가는데 이것의 어떤 반작용에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보완 장치들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네. 또 대중문화는 그러니까 영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드라마로 그 답을 내놓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네네. 이런 영화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노매드의 삶, 집이 없다는 게 결국 뭐죠? 소유에 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삶을 또 이렇게 조명하고 또 그런 삶을 다룬 영화를 높이 평가하는 게 네. 어쩌면 지금 그 자본주의 팽창에 대한 어떤 반작용의 어떤 그 지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신앙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매드들의 삶, 집 없이 떠도는 차만을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다 처소가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저는 예수님이 어디 소유한 집이 있고 어디서 주로 주무셨고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무주택자라는 얘기였거든요. 노매드셨네. 저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노매드입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텍스트가 되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원더우먼과는 다르게 이 영화를 저희 세 명의 3인의 감상은 굉장히 다 우호적이고 다 이제 좋았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기 전에 미리 저도 이제 서치를 하다가 외국 웹사이트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네. 그걸 보고서 네.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께 미리 그 기사 자료를 보내면서 필름 포럼에서 하고 있는 서울국제 사랑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좀 상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작품상까지 오를 줄 모르고 예, 그냥 조용히 묻혀가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그게 묻혀가는 독립예술 영화. 예, 그런 줄 알고서 저도요. 저희 이 영화제에서 상영하면 좋겠다고 미리 저희도 이 영화 회자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공유했었는데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닌 굉장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주는 작품상 후보로 오르고 저희 필름 프로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서 왜 이 영화가 예술 영화인데 왜 그럴까 했는데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라는 걸 봤고 네. 실제 저도 현실에서 많이 만나는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할 거 없이 다 만날 때 요즘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내가 실패자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소수의 안정되고 소수의 뭔가를 확보한 사람들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결이 오히려 안 돼 있고 더 독립적이고 소외되어 있고 밀려난 건 아닐까. 나는 이 무대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계속 돌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한때 내가 무대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무대에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어느 분의 인터뷰를 TV에서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한참 정점에 올랐던 어떤 대중 예술인으로서 사시다가 내려와서 인터뷰해보면 지금 어떠시냐고 했더니 인생에는 참 여러 산이 있더라. 그때는 이 산이 하나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산 내려오니까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참 많다. 난 다른 봉우리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특정한 어떤 안정된 뭔가의 직장, 어떤 상태만을 자꾸 성공으로 규준하는 그렇죠.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 속에서의 상실감, 실패감, 소외감을 보고 있는데 이 노매드랜드는 그야말로 맞아요. 밀려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들을 치근하게 그러네요. 바라보는 눈이 아닌 자존하고 있는 스스로 서나가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정의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진짜 분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거의 똑같은.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진짜 어떤 박스 안에 갇힌 삶, 뭐 네. 어떤 압박이 누구로부터의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압박이겠죠. 이 어떤 안락한 삶의 그 박스 안에 기준, 그 기준에 가둬놓고 그 안에 속해야만 우리는 이제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는 삶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노매드들의 삶을 비주얼로 이제 많이 영상으로 보여줬지만 사실 그 노매드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노매드. 네. 어디인가 내가 집은 있지만 어딘가 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소속감이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영화인 네. 것 같아요. 실제로 퍽과 데이브 두 배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노마드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영화가 사실은 저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포인트 중에 하나겠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분들 연기해본 분들 길거리 캐스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물론 실제 삶이기 때문에 연기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런 어떤 노력 자체가 굉장히 감독으로서 어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실제 밥 웰스라는 캐릭터는 유튜버래요. 노매드의 삶을 말하자면 그렇죠. 이게 자기가 이제 선전하고 되게 자존적으로 이제 이 삶이 좋다. 이 삶에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중에서 가장 사실 영화를 많이 보신 거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동안 던지지 않았던 돌발 질문. 이 감독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클로이 자오에 대해서요. 네. 네, 뭐 클로이 자오가 중국계. 네, 중국계 감독이면서 젊죠 아직.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82년생이야. 이 테레스 멜릭이라는 굉장히 그 테레스 멜릭 감독의 영화를 보면 히든 라이프도 그렇고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영화도 보면 이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대자연을 보통 영화에서 우리가 자연 그러면 풍경으로 쓰는데 이분은 풍경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자연 속 안에 있는 인간으로 해서 이 노매드랜드에도 이 비슷한 샷이 나오던데 네. 큰 광활한 이 자연 풍경 안에 한 개인이 들어와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이 테레스 멜릭 감독의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요. 클로이 자오가 바로 이 테레스 멜릭의 제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향이 굉장히 영화 안에 있고 아. 혹시 테레스 멜릭 감독의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술적인 어떤 성취가 재현되어지면서 독창적으로 또 클로이 자오라는 눈으로 재현되는 것들을 보는 감동이 또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를 몰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클로이 자오가 그 테런스 멜릭 감독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근데 영화를 이제 보고 나니까 그 네. 테런스 멜릭 감독의 어떤 영화 형식과 굉장히 유사점들을 이 영화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테런스 멜릭 감독의 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이제 Thin Red Line 같은 그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 굉장히 전쟁이 참혹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 세상은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비춰주는 어떤 나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 너무 아름답죠.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 대비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히든 라이프라는 최근작도 마찬가지죠. 네. 거기 또 대자연의 어떤 광활함, 너무 아름다움. 아름답죠. 그치, 거기 아래에서 이제 전쟁. 사실 고통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는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유사성을 그러네요, 저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게 테렌스 멜릭이 제자. 테런스 멜릭의 제자였기 때문이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재밌는 사실이 이 감독이 이거 만들면서 네. 우리 알고 있는 마동석 배우가 나오시는 이터널스라는 마블 영화를 또 동시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전혀 상반된데 실망하면 안 되는데 왜 실망하세요? 굉장히 그 두 가지를 다 만들 수 어떻게 있는 만들까? 네, 헐리우드에서 아주 주목하는 감독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82년생이래. 분발하죠 감독님 저희는. 정말까지야 뭐 그녀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고 신앙이 좋으셔서 그래요. 또 하나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네. 여우주연상을 탄 프랜시스 맥도먼드 이제 우리 펀을 연기한 배우인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3번을 수상한 배우가 있었나요? 남녀를 통틀어? 저는 남녀를 통틀어서 3번 수상한 배우 주연상을 배우는 프란시스 맥도먼드 유일한가요?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상만 네네네네. 3번 수상한 파고. 파고가 있고 저기 3빌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파고 이번이죠. 예. 이게 이렇게 3개죠. 네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아니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영화. 일단 제작자로서 메인 제작자로서 그렇죠. 참여를 했고요. 사실 뭐 어떤 인터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 팩트가. 근데 감독도 이제 프란시스가 섭외했다는 네. 자우이 감독도 그런 말이 있고요. 본인이 이제 관심사고 본인과 본인의 남편 아시죠? 조엘 코엔 형제 중에 코엔 중에 형제 감독 중에 하나죠. 감독이죠. 이 부부가 평소에 관심사를 또 영화로 하기를 원했었고, 뭐 그래서 프란시스가 연기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모든 어떤 시선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토크는 저는 얘기할 때 이 프란시스의 인터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많은 영화에서 시골 출신의 강한 성격을 지닌 여성으로 나왔는데 그런 역이 자신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는가? 성장 배경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정에 입양이 된 분이세요.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예, 네. 그러니까 고아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이제 나중에 뭐 예일대학 인문학도 전공했고 예일대는 드라마로 갔는데 나는 미국의 근간인 근로자 가족 출신이다. 근로자라고 얘기를. 이 근로자는 생모일 수도 있어요. 생모 쪽에. 우리 가족은 대부분 농촌이나 공장지대에서 살았다. 이 영화에서 내가 알고 또 나를 키운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질문도 했어요. 배우로서 성공하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영화에서 노동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뭐 아르바이트, 단기 네네네. 알바도 하고 이런 일을 해봤느냐. 근데 뭐 편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15살 때부터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고 영화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를 했다라는 게 좀 암시가 되잖아요. 남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대학교 때는 구내 식당 의상실 세트 제작실에서 일했고 늘 일하면서 공부하고 다리미질 세탁물 접는 일 뭐 식당 계산대에서도 일했고 가수의 팬레터도 대피를 했대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한 거죠. 이러다가 배우로서 자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란시스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영화에 또 녹아있기도 하고요.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그 영상미. 그러니까 서부 영화를 다루는데 늘 그 대자연의 사막이 펼쳐져 있고 거기 작은 인물이 이제 등장해서 말 타고 이렇게 화면의 정중앙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를 또 차용하기도 했고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미국의 전통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서부 시대를 생각해보면 미국의 시작부터가 이런 유랑민이었고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다른 대륙에서 넘어온 자들이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감독이 혹은 작가가 이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좀 드러낸 부분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서부 개척 시대 어떤 비주얼하고도 뭔가 이제 맥락이 연결되는 저는 이거 그랬다고 하는데. 원작을 제가 읽었거든요. 노매드랜드 책, 원작 예, 그렇죠. 제시카 브루더라고 네네. 이 원작은 원래 이 주인공이 펀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린다 메이가 주인공이고 맞아요. 제시카 브루더가 3년 동안 같이 이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르포 형식으로 사실은 네네. 이 노매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나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부터 그렇죠. 네. 성실하게 저축했던 사람들이 배신당하면서 이 자본주의에 배신당하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배경들을 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회고발적인 성격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던 미국과는 또 다른 이런 삶이 있구나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되어지지만 아마존에서 계속 노매드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자들이 왜 일을 하나?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일을 하나 했을 때 은퇴자들이 쉽게 노조를 못 만든다는 것과
은퇴자들을 구체적인 고용했을 때 세제 혜택이 25%에서 40%가 되어서 실제 아마존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네. 많은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이 현실을 이 노매드가 또 희한한 게 백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흑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그렇죠. 그게 급증한 금융 사태죠.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네. 예, 이때 은퇴 후 연금으로는 도저히 집세를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개조한 밴이나 캠핑카를 타고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을 사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원작은 그랬는데 펀이란 한 여성, 가공의 여성이 등장하면서 한 여인이 이 치유의 과정으로 치환시키면서 그 안에 사이사이에 네네. 이 사회 문제가 은유적으로 이 안에 배어 들어가게 했던 영화하고 원작은 좀 그런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사태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네. 그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냥 국민들에게 집 사라, 집 사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금융 사태가 네,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갚을 길이 없고 네. 그들이 이렇게 돼서 자기가 샀던 그 집을 빼앗기고 유랑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린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을 부르짖고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환경이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의 부패와 문제죠. 문제에서 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참 좋았던 것은 사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폐단과 맞서 싸우는 시스템 안에서 다투는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사회 네. 비판 근데 이 영화. 노매드가 매력적인 건 그들은 완전히 밀려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틀 안에 어쩌면 소외돼서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인 펀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매드들의 모습에서 제가 보여지는 아주 제가 감명받은 것은 그들의 고결한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본주의 틀 안에서 경쟁해서 내가 밀려났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막 무릎을 치면서 막 통탄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지만 또 대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래? 니네들 다 누리고 살아라. 그 체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이 바깥으로 밀려났지만 이 안에서 이 자연과 함께 가면서 이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면서 즐기겠다. 가겠다. 저는 그런 태도의 고결함에 제가 굉장히 좀 감명받았고요. 맞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모습에서 사실 굉장히 좀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네. 영화에서. 이분들의 그 자존감. 그러면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감독도 이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굉장히 네.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감독님 얘기하신 걸 사실 프란시스가 네. 인터뷰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떠도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촬영 현장에서 같이 살아본 경험이 어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승용차나 밴을 식당과 침실로 사용하면서 그 안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우아하게 꾸미 있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별로 많은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깨달았고 우리가 자본주의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꼈고 사람들은 보다 많은 걸 원하면서 적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삶은 더 좋아진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사실 가장 잘 사는 미국,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에 전 세계 홈리스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영화에서 차를 타고 방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 리스들이 더 많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말한 대사가 있죠. 그래서 떠도는 삶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잡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파트 월세를 내거나 뭐 집을 사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갚기 위해 쓰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영화에서도 이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죠. 이건 미국의 특징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들은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일하며 번 돈을 집을 위해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를 타고 자기 나라 전국을 다 구경하면서 방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네. 이것은 미국의 전통이기도 하고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서부 개척시대의 그 태생이기도 하고 기본 정신 자세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현상은 아니죠. 사실 노매드들이 자기 의지로 그 삶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죠. 그건 아니죠. 시작은 절대로. 밀려난 그렇죠. 거죠.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매드들이 양산된다는 건 미국 사회가 결국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비춰지는 노매드들의 네. 삶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거니까 대안. 거기서 이제 그들이 비록 자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소유로 길거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하지만 그 안에서도 무언가 자기 어떤 삶의 고결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희가 감동한다는 거거든요.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스웸키라는 여성 캐릭터가 조금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든 할머니가 아니 저는 등장하는데 그분이 배우가 아니라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노매드래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 근데 그녀가 사실 암에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병이 깊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노매드의 삶을 벗어나서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나머지 그 인생을 그 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나는 그냥 계속 여행하겠다. 계속 여행한다는 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계속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떠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영화 속에 이제 주요 인물들이 그녀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이제 씬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그런 제비들이 막 수천 마리가 날아가는 그 바다에 다시 가서 그 네네네. 광경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죠? 스웸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 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스웸키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영화에서 암에 걸렸는데 암치료 대신에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스웸키를 만나면서 보면 이 영화 주인공인 펀이 결정적으로 그 전과 후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죠. 재미있는 장면이 이 옷을 걸치지 않고 맞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장면이 네.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세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입었던 하얀 옷을 그때부터 네, 맞아요. 입고 중요한 그 전까지는 잘 안 그랬는데 펀이 사람들한테 커피를 나눠주는 장면이 뭐처럼 보이냐면 성찬식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네. 그 현재 정말 충만한 한 사람을 만나면서 존재론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이전에 서사가 쌓였죠. 이야기가 쭉 쌓이면서 결정적으로 스웸키를 통해서 펀이 굉장히 이 치유의 과정 안에서 굉장히 큰 한편으로의 회심이죠. 또 존재론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네네. 한편으로는 흰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이 아닌 이 흰색 옷을 네. 입고 전혀 노매드에 원피스. 어울리지 않는 네. 원피스를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네, 술술 찾아내면서 램프를 이렇게 예. 그게 그러면서 포스터에도 쓰였잖아요. 커피를 나눠주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변화가 있구나라는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장면이 사실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거기를 포인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 내러티브 자체가 등장인물이 갖고 있던 원세계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로 넘어가는 네. 것이 스토리라고 친다면 그 넘어가는 포인트가 거기였다고 생각을 스웸키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비를 어떻게 줬냐면 감독이 첫 장면에서 이제 노매드로 내몰려졌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벤을 타고 운전하면 가다가 어떤 들판에서 이제 못 찾고 소변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 그러니까 노매드의 삶에 아직 이게 안착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불안하고 스스로도. 그런데 그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이 바로 그 계곡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장면.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이 삶을 즐기게 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죠.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시스템 안에서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깥에서 사는 그 유목민들은 죽음을 더 가깝게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영화에 스웸키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또 묘사가 되죠. 그녀의 죽음이 거론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죽을 적에 과연 우리가 호들갑 떨지 않고 어찌 우리가 언젠가는 선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뭐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죽는다는 것이 결정됐을 적에 그때 어떻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나머지 삶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목사님. 제가 나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순간에 진짜 호들갑 떨지 않고 인간으로서 비록 피조물이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 고결한 어떤 태도를 내가 좀 인간의 보여줬으면 존엄을 좋겠다.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는 내내 좀 하게 됐어요. 저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하나님이 너 이제 와야 되겠다 하면 아니 제가 가진 게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막 주저하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태도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주변에서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고 표현하죠. 최근에 저도 들었던 한 이야기 중에 한 분이 노년에 성공했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죽기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 이야기를 가족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이 돈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나그네인데 나그네적인 어떤 그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마치 여기가 맨 마지막에 종착지인 양 살아가는 것 그 시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땅 안에서 뭔가를 더 잡아야 되고 올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결국은 유목민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삶을 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노매드들, 유목민들의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머물다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영화에 보면은 영화의 주인공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고 내 소유가 하나도 없고 저는 결국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차로 이동하면서 그냥 차는 이제 수단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를 가고 지금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유목민처럼 이 세상에 와서 소풍하듯이 그래서 잘 살다가 그렇죠. 때가 돼서 수명이 돼서 부르시면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정말 강렬하게 다시 한번 깨우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뭐 지금도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그 잘 죽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내가 나 자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바벨스가 또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죠. 나중에 여기는 다 떠난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는데 어딘가에서 꼭 만난다. 그렇죠. 만나고 이생에서 못 만나더라도 이제 나중에 죽어서 만날 거를 자기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작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성경을 마음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 말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 깨우침으로 저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 깨우침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영원한 작별이 없다. 그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아까 좀 전에 거론했지만 제 곁을 떠나간 그 수많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돼서 다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위로가 됐어요. 린다 메이. 린다 메이는 제가 볼 때는 이 린다하고 함께 있을 때 펀이 가장 어린아이 같고 가장 밝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이제 초보 노매드인 펀에게 가이드를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바벨스 공동체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노매드적인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도 깨우쳐주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이제 이 공동체 직이라고 하나요? 공동체 직위로서 같이 다른 노매드들을 도우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또 파트너 역할도 해주고 여유 시간에 보면 둘이 장난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애들처럼 맞아요. 막 장난치는 장면. 근데 정말 그 린다 메이가 떠나죠. 이 인물들이 한 명씩 떠납니다. 그쵸? 이것도 감독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린다 메이가 처음에 떠나고 스웬키가 먼저 떠나나? 스웬키가 떠나죠. 린다 메이가 떠나고 그 다음 데이브가 떠납니다.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저도 최근에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그분 떠나보냈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도 떠나가겠죠.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좋았던 장면이 보통 이렇게 린다 메이가 떠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떠나고 이제 주변에 다 떠나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펀이 보통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좀 쓸쓸해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해피 뉴 이어를 혼자서 막 걸어가면서 해피 뉴 이어 막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사람들 혼자서 이제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거는 안 할 것 같아. 그거는 좀 외로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전혀 외로운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이어서 나는 또 혼자가 됐지만 괜찮아 이런. 네, 저도 그런 그 장면이 쪽으로 좀 굉장히 맞았고 좋았어요. 데이브 아까 얘기하셨던 네, 분들은 데이브. 펀이 노매드가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도시에 더 이상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것과 더불어서 남편의 상실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데이브라는 역할이 펀이 남편의 과거 죽음의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도록 하는 굉장히 남편의 또 다른 대리 역할을 통해서 데이브 자체도 과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영화에 보면 나 아들이 찾아오는데 난 아들한테 못 가. 왜냐? 아들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제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면 된다고 미래로 얘기해주죠. 과거에 그렇죠. 있는데 미래의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이 둘의 비슷한 로맨틱한 부분이 있다가 결국은 그 집으로 갔다가 네. 결국은 이 펀이 떠나죠.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남편이 죽어서 떠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남편의 상실 속에 있던 여인이 이런 여러 노매드들을 만나고 데이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랑 같이 살자고. 청혼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꼭 같이 있는 관계가 많이 아니더라도 괜찮을 수 있겠다. 네. 만약에 남자를 찾았으면 정착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남은 생에서 꼭 남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존의 삶에 대한 스스로 쓰는 삶에 대한 어떤 그 홀로서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서 그 데이브에서 집에서 머물러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떠나고 남편이 잃었던 남편이 없는 그 집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꼭 그 집을 도로 가서 한 번 더 그 집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대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데이브의 역할이 굉장히 그런 남편의 상처로부터 거의 하이라이트죠. 치유가 되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반자 역할을 하는구나. 저는 그 데이브라는 캐릭터와 펀의 차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매드의 삶을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삶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돼서 이제 노매드가 된 것뿐인데 만약에 펀에게도 자식이 있었다. 그랬으면은 저는 유목민의 삶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데이브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아빠가 아니었어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돌아가서 그와 함께 그리고 또 그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죠. 함께 사는 삶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세상에 가족으로서 지금 내가 돌봐야 되거나 애착을 둬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노매드로서의 삶이 맞는 거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무슨 뭐 노매드의 삶이 굉장히 좀 낭만적인 것처럼 묘사되고 저는 그렇게 돼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사회에 속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이렇게 밀려나서 그렇죠. 노매드를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네. 마음이 노매드여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이 세상에 뭔가 자꾸만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애착을 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결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지 말고 계속 내가 유목민이든 아니든 유목민과 같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네. 했고요. 또 한 가지 좀 깨우치면 노매드의 삶에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 차가 아까 말씀하신 그 고장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엄청난 시련들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인간이 결국은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네. 아무리 그 유목민의 삶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됐든 어떤 삶에 또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고 도움을 그때는 또 얻어야 되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물론 이 노매드가 아닌 그 펀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여자 형제의 집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운은 그들이 더 많은 어떤 것을 막 부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좀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언니가 그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 보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따뜻한 손길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역시 우리는 다
다 피조물이지만 서로 간에 서로 필요한 돕고 것들을 살아야 주고 되는. 나누는 그런 것들이 노매드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삶에서 좀 실천돼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뭐 그런 노매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체를 비추는 그런 표현들을 봐도 서로 돕고 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집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결속하고 더 서로를 위하고 네.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 연대와 그들의 유대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건 다 음, 저희가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 저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는 건 가족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일깨워주는 진실 중에 하나는 인생에는 가족 말고도 친구도 있을 수 있다. 동반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들에 대한 이 노매드의 삶을 꼭 칭송하려고 하는 게 불안한 삶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못 노는 지점들에 대한 뭔가를 일침을 놓는 것 중 하나가 집, 가족, 정착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자 이 펀이 밴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바깥을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인생에는 침묵의 시간들이 의외로 많은데 우리가 접하는 문화들이 자꾸 거기에 무슨 소음을 집어넣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막 집어넣어서 빼곡한 듯이 하는데 사실 대체로 우리들은 깊은 밤에 혼자 침묵의 시간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는 그냥 적적한 그런 언어가 없는 시간도 네. 꽤 되거든요. 많죠.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마치 되게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아니 그게 분명히 인생 안에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네, 네. 우린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정말 실패한 삶인가 아니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는 저렇게 침묵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외에 다른 잠깐 만나는 사람이자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밖에 어머니와 형제가 기다린다고 했더니 네. 누가 형제고 어머니냐.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제 너희들이 형제고 내 뜻대로 어머니냐. 행하는 자가 말씀이 정말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서로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가 저희 나눔이 중후반, 영화의 중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영화의 서두에 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존에서 일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손에 이렇게 문신한 사람이 이거 문신 뭐냐 그랬더니 이게 어떤 밴드 무슨 록그룹의 가사래. 그래서 집은 허상인가 마음의 안식처인가 라는 의미라고 딱 처음에 그 암시를 딱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가. 네. 그렇게 감독이 의도했을 만큼 사실 집이라는 이 물리적인 나의 고향에 대해서 감독이 좀 많이 파고들려고 노력을 한 영화입니다. 정말 그 가사 그대로 집은 허상인가 마음의 안식처인가 구조적으로 볼 때 3번의 집에 정착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에서 만난 이웃집 여자가 당신 그러네요. 지금 홈리스가 됐는데 그렇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뭐 그게 예의 바른 어떤 표현이었건 그렇죠. 뭐건 그래서 저는 그냥 하우스 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언니의 집에 갔을 때 언니가 내가 너를 떠나보낸 게 나한테는 큰 상실이었어요. 여기 많은 상실을 겪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언니의 상실은 동생을 잃어버린 나를 나보다 더 잘 봐주는 동생 그 동생을 붙잡고 싶은 거죠.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데이브. 그래서 거기가 정말 정점인데 정말 저는 보면서 와 이 감독 진짜 영화 잘 만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봐도 나 저런 집에서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유혹의 장면. 청혼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데이브와 아들이 같이 그렇죠. 피아노 연주를 하죠. 그걸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뻔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넘어가겠다 싶었어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모습, 나도 여기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차에서 잡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그 빈집을 둘러보고 나와서 바다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감독이 의도한 집에 대한 탐구. 근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집에서 외적인 집에서 점점 내 마음의 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러티브가. 근데 그 내적인 집은 이 여자가 떠나야 하는 집. 그래서 뻔히 진정한 노매드가 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노매드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통과 의례가 남아있다. 그게 자기의 마음의 집인 그 상실감. 남편하고 함께 살았던 엠파이어 바로 그 집을 떠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성경에도 이 집에 대한 네. 어떤 의미들이 그렇죠. 좀 성경이 나올 고정된 수 집을 자꾸 요구하는데 네. 보면 처음에 이제 성경의 집은 성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야, 그렇죠. 성막. 광야 생활의 네. 성막이었다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옮기고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수하고 하면서 성전이 1성전, 2성전, 제3성전까지 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전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회당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대로 유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사람의 마음, 사람은 늘 돌아다니는 존재인데 네. 네. 유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님 스스로 머무는 집이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네. 왜 다시 그 집으로 가느냐. 남편과 함께 그렇죠. 살던 집으로. 네. 그녀가 이제 외적으로는 노매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자연도 즐길 줄 알고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근데 그 집에 가기 전에 다시 공동체로 갔을 때 네. 밥 웰스가 마치 그녀의 멘토이자 그루 같은 역할을 해주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해주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펀도 밥에게 자기의 과거를 나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엠파이어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밥 웰스가 이제 하는 말이 나는 아들을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렇죠. 믿는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자 보면 영생에 대한 갈망. 이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붙들므로 나는 회복하게 되었고 바벨스의 말.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나는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엠파이어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정말 이 영화의 이제 정점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영화 대사 중에 펀이 사는 집을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라고 하다가 아니 근데 그 앞에 그 보면 문을 열고 큰 나가면 문을 열고 나면 큰 산과 자연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직접 보여주는 그게 우리의 삶도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통이에요. 별거 없어요라고 하는데 보면 그게 아닌 대자를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영원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네.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란 존재가 살고 있는데 우리란 존재도 그 굉장한 특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냥 집처럼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영화에서 의도적인 어떤 장치들이 또 많았죠. 네. 무슨 엄청나게 그 국립공원인가? 거기 막 엄청난 그 네. 돌들이 막 네. 그 돌밖에 없어라는 대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든지 뭐 공룡에 대해서 저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역사에 무구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 어떤 영원성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그 대자연이라든지 그런 네, 국립공원의 네, 네. 어떤 그런 네, 것들을 맞아요. 이제 일시적인 삶과 이 영원성하고 계속 이제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마무리가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어떤 의식으로 시작해서 왜 저렇게 상실감을 치유하는 영화로 끝날까? 거기가 좀 아리까리했는데 제가 영화를 2번 보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아무리 노매드의 삶을 추구하고 나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렇게 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고 어딘가에 집착이 되어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게 진정한 노마드로서 살 수가 없는. 저는 사실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제가 정말 이때까지 저를 굉장히 많은 심리적으로 좌우하는 그런 어떤 상실감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뻔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걸 벗어나지 않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자유로운 노매드 순례자의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집으로 가서 정말 중간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밥한테 하거든요. 뻔히. 그러니까 그 죽은 남편을 계속 살려내기 위해서 기억에서 소환시켜서 살려내기 위해서 엠파이어에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이 그녀는. 근데 그 엠파이어로 다시 가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방 안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렇게 찬찬히 훑어보다가 뒷문을 쫙 열고 딱 그 영혼의 세계로 확 펼쳐진 대자연으로 네, 나가는데 네. 솔직히 저 거기서 이렇게 눈물이 한 방울 흐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의 성장, 진정한 노매드로서의 성장. 클로이 자오 감독이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실제 유튜버인 밥을 위시한 영화 속 진짜 노매드들의 가치관을
전폭적으로 드러냈어요, 영화에서. 이게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유튜버가 썰을 푸는 그 내용을 영화에 그대로 담아서 옮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감독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펀의 시점으로 바브엘스의 말을 관객들이 경청하도록 이끈 거죠. 네네. 근데 모든 감독이 이제 자신의 영화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클로이 자오 감독은 노매랜드 안에서 사실은 어떤 자연주의, 자연, 우주와의 교감, 뭐 이렇게 별들의 기운을 그렇죠. 받아서 에너지를 받는다 하는 이런 뉴에이지 영화다. 뭐 이렇게 보는 또 시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았는데 이걸 분별을 좀 해야 되고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신. 그래서 이 영화는 뭐 기독교인들이 뭐 보면 안 돼. 이거 뉴에이지 사상이야. 사실은 많이 그렇게들 좀 왜냐면 한국 교회가 많이 이분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건 좀 해석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왜 어려운 질문을 지금 목사님한테 드려가지고. 저희가 나왔던 요거는 이제 돌발적인 질문이긴 한데 요 지점들로 엮어 나가면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한 대로 나그네적인 분명히 유한함에 대한 것들의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깨움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진짜 이게 이단이냐 뭐 뉴에이지냐 이런 거 막 따지면서 지금 얘기했던 바베스 이야기로 치면 바베스가 그런 얘기 우린 또 언젠가 또 만난다고 그렇죠. 길 위에서 또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로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바베스도 보면 사실 거기에서도 보면 아들을 잃은 이야기가 나온 상처 입은 가운데에서의 또 다른 치유자로 나아가는 그 지점들이 굉장히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삶의 이야기들 형태가 이들이 성경의 언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지점들 왜 이 펀이 자동차가 고장 나잖아요. 근데 수리비가 $2,300가 드니까 수리하지 말고 차라리 이거 버려두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기고 다시 할부로 차를 사라고 건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에서 펀이 뭐라 하냐면 이 자동차에 나한테 너무 의미부여가 많이 들어간 이 가꾼 게 많다.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에게 가서 이제 이걸 돈을 빌리는 장면인데 그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그렇지 해서 차를 또 다시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식으로 계속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거의 다 실제 내가 가진 자산보다 빚을 갚느라고 실제 내가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가는 지점들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끊음 자기 선택해서 삶의 주도권에서 다 저렇게 가는데 라고 할 때 아 그렇지 하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의 삶이고 그렇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분량 안에서로 정돈하고 끊고 가는 삶이 어려우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의 이 조각조각들이 이 안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물론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나 아, 난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못하죠. 이 영화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성경과 딱 들어맞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상태와 우리 삶에 끼어있는 허상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사실 이 영화를 보면 다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동의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유목민이냐 아니냐는 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들 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집착하면서 우리가 마치 그 발이 여기에 완전히 디디고 절대로 뺄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여행 와서 아니면 소풍 와서 지금 지나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가 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주님이 노매드였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주님 거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주님 소유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노매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세상에 지금 하나 좀 적용하고 싶은 건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불만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다루는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그 바탕에는 탐욕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있는데도 막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교회도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들이 제가 주변의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은요, 따로 선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성도 개인이든 교회든 이런 심정적으로 그 노매드의 삶을 실천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짓궂은 질문. 또 목사님, 교회의 물리적인 집, 네. 외형적인 교회 건물. 네. 그냥 단순한 이거 보면서 궁금증.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한국에. 예수님도 저 성전을 헐어버리고 네.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시고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영화를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적용한다면 혹은 교회가 적용한다면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미 있는 그 집 교회를 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앞으로의 방향이라면 교회, 그러니까 건물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 다른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지금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공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코로나 때 그런 사인을 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물만 무조건 크게 지으면 다 채워진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네. 또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지만 교회들이 경매를 나온단 말이에요. 건물들이. 맞아요. 감당이 안 돼서 네. 너무 많은 액수의 은행에 이제 이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그걸 잘 극복하고 가는 그 위기들을 극복하는 교회도 있지만 엄밀히 현실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도 정말 많고, 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꼭 큰 교회뿐만이 아니고 자그마한 교회들도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부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계속 변해왔어요. 교회 건물은 하나의 필요에 따라서의 움직임이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예외겠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네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방식의 삶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고, 사회적으로도 보았을 때에도 네. 더 이상은 예전에는 교회 건물이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참 보면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도 이렇게 큰 집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예전에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게 더 이상은 지금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가 좀 명백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제가 제 교회로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수원의 흥덕지구라는 곳에 굉장히 작은 상가교회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본당과 교육관으로 나눠서 이제 방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없고 당연히 헌금도 엄청나게 이제 줄어드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채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육관을 이제 저희가 본당으로 하고 본당을 이제 내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쌓인 빚이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3천만 원의 부채를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탕감 믿지 않는 분인데?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액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탕감되고, 사실 목사님도 전에는 그 주변에 교회 부지를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행정적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꿈꾸고 이제 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 그 담임 목사께서도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주변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아주 그 부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반찬을 이제 격주로 배달하는 그런 이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역으로 진짜 어려운데 오히려 봉사를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그 반찬을 제가 이제 그 격주로 제가 배달하는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기대와 소망처럼, 아 그래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 거기서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근데 하나님의 사인은 그게 아닌 거죠. 코로나가 오고 오히려 지금 본당과 그 교육관을 2개 다 유지를 못하는 상황으로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그 빛을 은혜를 탕감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더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고 저는 그런 데서 좀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뭐 당연히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전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좀 내적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또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런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아주 작은 거라도 잘 수행하고 그 모두가 화목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애써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정말 프란시스, 이 영화를 제작한 프란시스가 마치 선지자처럼 얘기한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인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꼭 물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가 혹은 크리스천들이 이 노매드적인 삶을 좀 한 발 앞서서 먼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교회가 이 영화를 같이 보시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저는 프랜시스 맥도맨드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펀은 이제는 영원한 처소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정말 이 땅 위에서 겸허하고 소박한 노동을 하면서 고난과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안전을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당당하며 또 타인을 돕는 그녀의 행보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